오늘은 그 발제문의 그 네 번째 남북한 건국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구한말, 그러니까 이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할 때 우리 조선 사회에서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두 가지의 큰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걸 위정척사 쇄국 세력이라고도 하고, 이 서양 세력은 악의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그 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반대편 쪽에는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봉건 사회에서 탈피해서 우리도 서양 사회처럼 우리도 그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서 우리도 서양처럼 잘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도 서양처럼 개인의 자유가 그 확보되어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이 두 개의 큰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큰 기둥은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 있어요. 외국인을 배척을 합니다,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은. 그런데 개화 개방 세력은 우리가 지금 개화할 힘이 부족하니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개방을 하고 개항을 해서 진짜 이 하늘이 개인에게 준 천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화파들이. 또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었던 주자성리학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주자성리학 그러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조선에 온 주자성리학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퍼져간 주자성리학하고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주자성리학은 소위 말하는 계급의 그 질서를 하늘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에는 모두 계급이 존재를 해요. 조선시대의 그 가짜 양반을 제외하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고급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진짜 양반 세력을 3%에서 뭐 많게는 7%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3%에서 97%는 이 3% 내지 7%에 해당하는 이 양반들에게 죽을 때까지 희생, 봉사, 충성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그 참석을 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시대 여자들 이름이 있었나요? 이거 완전히 남자들의 노예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잖아요. 뭐 언년이 뭐 이런 거 왜 무슨 김씨 부인, 박씨 부인 이렇게 불렀지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장유유서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이런 식의 이 아주 극단적인 그 계급 차별. 다시 말씀드리면 3%의 양반이 97%의 이 상놈 백성들을 착취하고 뜯어먹는 구조, 그 구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자성리학의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개화 세력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봐라 말이야. 남녀 평등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똑같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급을 타파하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 사람들은 서양 종교, 예를 들면 뭐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쇄국 세력들은 우리가 외국에다가 개방하면 착취를 당하고 침략을 당하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 국가 국격을 다 걸어 잠그고 우리는 쇄국을 해야 된다,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화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외국에다가 팔고 교류하고 통상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 제조업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들 모두 산업공상의 신분구조가 아니라 상인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업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서양 세력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니까 의병봉기를 일으킵니다. 구한말에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주자성리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이 유인석,
최익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다 골수 주자 성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의병을 일으켰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저 사람들이 의병봉기를 일으킨 목적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병봉기의 근본 목적은 뭐냐? 주자성리학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자성리학의 도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반상의 계급 질서,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의병봉기 그럼 뭐 전 국민이 지금 다 그냥 뭐 속이 뒤집혀가지고 야 우리 의병봉기가 의롭고 선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의병봉기를 일으켰는지 근본적인 의병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르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나중에 이게 항일 투쟁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와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금 저 어마어마한 그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을 하고 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투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물리치느냐.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개혁하고 개방을 하고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실력을 양성해가지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저 사람들하고 백날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무장투쟁을 하고 뭐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그 조선 그 영토 내에서 의병 투쟁을 하다가 이제 일본 세력 뭐 이런 세력들에게 다 토벌당해가지고 만주로 가고 연해주로 가요. 만주 가고 연해주에 가서 의욕 투쟁하고 뭐 뭘 투쟁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아나키즘하고 손을 잡죠. 나중에 뭐 항일 무장 투쟁을 했다고 하는 그 선두주자들은 전부 주자성리학자들이에요. 신채호, 박은직 이런 사람들은 개신유학자 그룹이라고 그래요. 주자성리학자 중에서 그래도 머리가 좀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당연하게 주자성리학자들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야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외국의 힘을 빌려서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외교 독립론, 실력 양성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쇄국 위정척사 세력들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무장 투쟁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무장 투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최근에 펜앤드마이크의 그 역사 난타를 통해서 뭐 밝히고 있는데요. 밝히니까 뭐 비난이 더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야, 당신이 뭔데 우리의 이 의로운 항일 투쟁을 건방지게 비판을 하느냐?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다 알면서 자기네들끼리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다 맞아. 봉오동 청산리 다 엉터리야. 그거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교과서나 이런 데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뭐 일본군을 무찌른 위대한 항일 투쟁의 전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개화개혁 세력들은 국내에서 혹은 미국 중심의 외교 독립론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수용해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되고 개화개혁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자 개인주의를 수용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중국과 소련을 추종하는 것들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으로 분단이 되니까 해체보여가지고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은 북한으로 들어가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드는 쪽에 가담을 하고 또 개혁개방 세력들은 미국을 따라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고 그래서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전 세계에다가 선포하는 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말 정신 차리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개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의 현행헌법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가치 밑에 한일혁명 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정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었으며 기타 등등등등등등 전부 동지는 김정일 동지는 여기에 개인의 자유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조선시대에는 이씨들이 왕을 해먹은 이씨들의 조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씨조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북한은 김씨들이 왕을 세습을 하는 김씨조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 다음에 김씨조선의 1대 세습왕은 김일성입니다. 2대 세습왕은 김정일이죠. 3대 세습왕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다 핏줄로 전부 이어집니다. 그러면 4대 세습왕은 누가 될지 여러분 눈을 감고도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개인의 무슨 자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나라와 김일성, 김정일이가 영원 무궁토록 헤쳐먹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연방제 통일을 해서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길이 있으면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바로 여기가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개화 개방 세력 이것이 토대가 됐다. 그리고 북한은 바로 위정척사 세국 세력이 토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 도표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 만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폐쇄, 고립, 대륙지향의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은 개방, 통상, 해양지향. 대한민국은 지금 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항구가 폐쇄돼가지고 배가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전부 국민들이 연탄을 떼고 살았습니다. 난방도 연탄으로 했고 물도 연탄불에 데웠었습니다. 지금은 다 있지. 여러분 집에 가면 뭐 씁니까? 전기 아니면은 LNG 가스 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외국에서 LNG선이 들어와서 LNG를 공급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문명 생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LNG선이 일주일만 못 들어오면 전부 지금 밥 굶게 생긴 나라입니다. 이걸 뭘로 해요? 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그 뿌리는 뭐냐? 개화 개방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폐쇄, 세국, 고립, 자조,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아줘요? 뭐가 있어야 잘 살지. 그러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면에는 바로 위정척사 세국 세력하고 동일한 그런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채택을 했어요. 이게 다 개혁개방 세력들이 주창을 했던 그런 철학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무슨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영생교를 믿던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은 사입이 기독교인 주체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으면 바로 정치범죄로 끌려가죠. 김일성은 입만 열면 항일무장투쟁입니다. 일제 타도 항일무장투쟁. 요즘에 와가지고는 코드를 살짝 바꿔요. 미제 타도 원수를 처부수자. 일본이 미국으로 바뀐 거 외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개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외교로 먹고 살고 있고 심지어 공산권과도 다 수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어디 못 가는 나라가 없는 세상이 됐죠. 그 다음에 김일성의 학력은 뭐 만주 길림 육문중학을 가봤습니다. 그 만주의 길림이라는 도시에 그 교실을 그 김일성이가 그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 공산주의 서클에 가담해가지고 이제 도망감으로 인해서 길림 육문중학 중퇴생이 됐는데 그 김일성이가 공부했다는 교실을 이렇게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길림 육문중학 2학년 중퇴생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꼭 가기를 원하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했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당대 미국 어느 지성인들도 참 감히 흉내내기 힘든 아이비리그 대학 3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고 국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야말로 동서양 이 철학적 가치의 최고봉에 올라있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김일성은 위정척사 세국 세력들의 후예답게 자력갱생, 교류단절 그래서 뭐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그 허가 없이 나가면 다 그냥 뭐 죽이거나 뭐 아우지 탕강에 보내거나 수용소로 보냅니다. 우리는 뭐 해외여행 지금이야 뭐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가기가 좀 어려졌습니다만은 전 국민 중에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에다 뭐 매 터질 정도가 됐죠. 바로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위정척사 쇄국 세력과 개혁개방 세력하고 완벽하게 닮은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그 38선이 6.25가 끝나고 나서 휴전선으로 변했는데 이 휴전선은 완벽한 지금 문명의 분단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국의 가치, 북한의 건국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건국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전 국민이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뭘 공부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이 교육 분야에 속하 계신 로버트 프리만 버츠라는 분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하고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 나라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확하게 가르쳐라. 둘째가 헌법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법치를 정확하게 가르쳐라. 셋째,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정확하게 아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전교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학교에서 180도로 뒤집어가지고 가르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이 공교육 시스템을 다 마치고 사회에 배출되면 완벽하게 좌파 인사들이 양산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올해 8.15가 됐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옥천교과서 연구소 김병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학술적이라기보다도 좀 현실적인 그 모순 또 잘못된 이런 우리나라 건국에 관한 것,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완전히 근본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취지로 대한민국 건국과 광복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2016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때 광복절하고 건국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건국농장 불붙은 광복절에서 광복 72주년인가 하고 그 다음에 건국 68주년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마자 문재인이 바로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되었은 걸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 전에 이미 문재인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합니다. 2015년 11월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재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의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바로 이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람들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부류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광복회, 특이하게도 광복회가 1919년 건국을 주장을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여기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특히 광복회 같은 경우, 며칠 전에도 제가 우연찮게 광복회 회장 선거 관련해서 왜 저를 초대했는지 모르지만 초대돼서 거기서 1948년 건국 이야기 했다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국과 1919년 건국을 주장할 경우에는 건국은 곧 독립입니다. 그런데 1919년 건국이 됐다고 한다면 이후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분리주의자나 또는 국가진복 세력입니다. 근데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가장 걸리는 사람이 바로 백범김구입니다. 1919년 건국했다고 하는데 백범김구는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 말에는 건국 실천은 양성소 기성회를 조직해서 47년도 2월달에 4월달이죠. 개소를 합니다. 이때 백범김구가 건국 실천은 양성소, 건국을 실천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기구가 바로 건국 실천은 양성소인데 여기 소장으로 취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소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1949년이죠. 장례식 사진을 잘 보시면 장례식에 그 운구차를 메고 가는 사람들 있죠. 흔히 말하는 상도꾼이라는 사람. 거기 보면 전체 114명입니다. 114명 전체가 건국 실천은 양성소 출신 생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1919년이 건국인가? 당시의 신문을 보면 1948년에 이미 8월 13일이죠. 7월 13일입니다. 제헌절 이전이죠. 건국대전 완성이라고 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전 헌법 완정 이렇게 하고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건국이 바로 독립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9년이 되면 1년이 됐습니다. 이제 건국 1주년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건국 1주년, 독립 첫돌맞이, 광복 1년, 독립 1주년 이런 식으로 건국과 독립이 1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58년 10년이 되면 경축일색으로 뒤덮인 장안, 건국 열돌, 8.15 해방 13주년, 이제 8.15 해방이 13주년이고 건국은 열돌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건국과 해방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신문에는 해방이 곧 독립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식의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신문 경향신문에는 보면 오늘은 내 생일, 내 나이 11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8년입니다. 그리고 건국 20년 민족의 미래상에서 1968년이 되면 건국 20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78년이 되면 건국 30년. 그 다음 또 마찬가지 이런 MBC 특집 프로도 있고 78년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건국 50주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역이 함께 있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라고 경축사에서 분명하게 건국 50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 2003년도 경축사에서 1948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1948년을 분명히 건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면 이것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립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919년은 건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948년을 임시정부, 이거는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을 건국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임시정부 수립이 바로 건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은 그냥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다, 건국이 아니다, 이렇게 격하를 하죠. 그러면서 2018년이 되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건국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려고 이때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2019년도에 100주년 행사를 여의도에서 아주 조촐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가 있었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019년 건국 100주년 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완전히 근본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광복절 행사도 이제 점점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2017년도 8월 15일입니다. 그냥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이라고 했습니다. 72주년이니까 이때는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하고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은 아예 여기에 없습니다. 45년 기념하는 날로만 광복절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거하고 이제 무슨 상관이라고, 대한민국 건국 광복절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100번 긴급묘역을 또 참배를 합니다. 광복절 행사 전에.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또 이번에는 72주년 광복절, 그 다음 73주년에 가서는 광복절은 73주년,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은 70주년,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48년 8월 15일은 그냥 정부 수립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초점을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광복절 행사가 어떻게 추진이 되냐면, 행안부 주관하면서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같이 이것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경축사는 물론 대통령이 하지만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합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로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여기에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서훈을 하고 보훈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념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광복이라는 것은 사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주권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해방이었죠. 그리고 주권 회복은 1948년 8월 15일이 됩니다. 결국 광복은 주권을 대로 찾았다는 의미에서 독립이고 또 건국입니다. 광복절은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1949년 5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4대 국경일을 제정하는데 3.1절, 헌법공포기념일, 독립기념일, 개천절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헌법공포기념일은 제헌절로,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국회에 가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독립기념일은 광복절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광복절 노래를 가사를 공모하게 되는데 4대 국경일 모두 다 가사를 노래를 제정할 때 가사를 공모할 때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 다음에 개천절, 이거 말고 또 공문의 날, 그 다음에 새해의 날, 이렇게 6개인가 이제 하는데, 이때 광복절에 대한 공모 요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여기에 대해서 노래 가사를 응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들이 응모했는데 사실상 당선자가 없어서
이 가사, 광복절 노래 가사는 위당 정림보 선생이 작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보님 어찌하리. 여기 보면 이날이 40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날이 40년이면 1948년 8월 15일이 언제 때부터 40년이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신문을 보면 해수로 이야기합니다. 40년이라는 것은 일제 36년 해수 일제 36년과 미군정을 보태서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1910년 합병부터 40년은 1948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고 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은 당시 신문에 보면 해방기념일, 해방절, 또 해방기념일 노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게 광복절이 해방을 기념하는 날인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지 지식인들조차도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이 가사 공모라든가 이런 걸 보면 광복절이라는 것은 곧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2019년 이전까지 국가기록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에 보면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 국가기록원에는 광복절에 대해서 3군데 써놨습니다. 기록으로 만났는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경사스러운 날을 이제 해방 기념한다고 또 써놨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념일과 기록에 보면은 광복절은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1945년 8월 15일 이때 국권을 회복했다고 국가기록원에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이제 건국도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기록원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 제기하기 전에 수없이 싸우기도 했지만 공신력이 생명이 국가기록원의 설명이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조속히 설명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의 제 포석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답변이 왔습니다. 10월 17일. 해당 3건에 대하여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날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국가기록원의 자료는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제가 올 5월 달에 국가기록원에는 3군데 다 이랬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해서 광복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한 날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첫째, 올해는 해방 70주년이고 건국 74주년이고 제74주년 광복절이고 제74주년 독립기념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기념사와 경축사는 건국의 결정적인 3대 축인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들이 해야 된다. 경축사와 기념사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장이 기념사하고 국회의장이 기념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일자리도 아닌데도 광복회가 끼어가지고 광복회장이 기념사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헛소리 나고 김원웅이. 그리고 모든 행사는 건국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해방 77주년, 건국 74주년 또는 제74주년 광복절, 제74주년 독립기념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답변이 이전에는 제 발언을 전부 다 무슨 헛소리냐 했는데 제가 딱 정리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5일은 해방 77주년, 또는 건국 74주년, 또는 제74주년 건국기념일, 독립기념일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하는 것이 정부 주도로 가야 되고 명칭은 건국기념일, 독립기념일 이런 식으로 하고 광복회장의 기념사가 산부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경축사든 기념사를 해야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의 그 격에 맞는 행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독립유공자 서훈은 건국 공로자 서훈으로 가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방공간의 건국투쟁, 민주공화국인가 인민공화국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방 3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입니다. 해방 3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통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해방공간 3년을 약 10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945년 해방되었을 때부터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가 망했을 때,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소위 복벽주의, 옛날 왕조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것이, 3.1운동 당시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전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라면 그 민족이 바랬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미국에 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앞으로 조국에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박용만이랄지 이승만을 통해서 상위 임시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국제질서와 일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이 나라에 한반도 전체의 의사가 표현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국 정신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1920년대 초부터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는 여기 이동유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반도에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이 공론화해서 그 집약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오는 공식적인 문서에 나오는 것이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향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국민이 공론으로 해서 합의가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머릿속에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실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배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반도가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직접 바로 민주공화국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반도에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의 통치 기관, 신탁 통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소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바로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한반도와 직접 관련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해방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말하자면 인민정부를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당장 나라를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신탁통치하면서 훈련시켜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며 드는 거예요. 소련은 미리 자기들이 파송한 혹은 훈련시켜서 보낸 지하 세력을 통해서 봉기를 해가지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세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방 직후에 좌익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이 물론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건국투쟁이라고 한 책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만은,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진 것은요, 해방 직후 한 일주일 동안 주도권을 잡았고,
일주일 후 지나간 다음에는 미국이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첫 번에 소련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소련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미국이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공산당 문서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다. 건국준비위원회 헌이라고 올라왔는데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역사교과서에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건국준비위원회도 그런 상황이고 각 지방에 있는 건국준비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각 지방마다 어떻게 건국준비위원회가 세력이 어떤 세력을 형성했는가를 쭉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익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한 지역이 약 7개 정도, 좌익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한 지역이 함경북도, 함경남도, 경상남도 이 세 지역이고 나머지 세네 지역은 좌우가 비슷한 세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건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방 이후에 좌익이 우세해서 미국만 안 왔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점에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역사학계는요 자세하게 문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거대 담론은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논쟁을 할 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구체적인 자료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데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7군데나 되는 그 우익이 주도했던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 주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주도 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평안북도 황경직 목사, 평안남도 정환시 장로, 그 황해도 김웅순 장로, 전라북도 배은희 목사, 전라남도 이남규 목사,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다 위원장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장, 지방의 건국준비위원장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 특별히 북한에서는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세도는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소련만 오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 주도권을 사실은 우익이 장악했는데 우익의 모토는 뭐냐? 임시정부를 봉대해서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 왜 상해에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임시정부가 있다고요? 그 임시정부를 우리가 모시고 그 임시정부와 더불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좌익은 어떠냐? 지하혁명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주도권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38선 문제입니다. 38선 문제. 38선 미국이 근거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그건 생략을 하고 여러분도 아까 제가 신탁통치 얘기를 했지만 신탁통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탁통치 앞에 붙는 제목이 뭐냐면 공동신탁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공동으로 신탁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그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나누지만은 하나의 정부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분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나눠야 되지만은 그 여러 나라가 미국과 소련 혹은 나중에 이제 영국과 중국이 온다고 했을 때 정부를 만들 때는 공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내냐 이거 미군정 문서입니다. 1945년 8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항복이 끝나고 두 지역의 민간 행정업무가 통합되어 한국 전체가 하나의 중앙 집권화된 행정구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8월 말에 메가더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무장해제는 나눠서 하지만은 무장해제가 끝나면은 즉시 소련과 손을 잡고 하나인 공동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미국 국무성에서 그좀 하지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8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소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9월 20일에 뭐라고 했냐?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소련은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얘기한 1945년 8월 말에 이 문서, 이 기록을 제가 논문에 발표하고 그러는데 거의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학계들이. 이 주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은 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단을 원하지 않았는데 분단을 가져왔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소련한테 그 하지가 한반도에 와서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미국의 명령을 따라서 즉각 북한에 있는 치차코프 소련군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랬는데 치차코프가 그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대화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은 제일 첫 번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최초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38선을 철폐하는 것이다. 38선을 철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우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9월에 송진우 안재홍이 38선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0월 달에 와가지고 한반도가 두로 나눠져 있는 것은 몸을 두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익은 38선 철폐를 주장하고 미국과 더불어서 좌익은 어떻게 했느냐? 좌익은 그걸 반대했어요. 박헌영이 뭐라고 했냐?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준 큰 나라가 한 일을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나라에 대한 모독이다. 박헌영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내는 뭐냐? 우선 북한의 자기 공산정부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세워서 북한을 민주기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남한까지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련은 한반도를 38선을 철폐해서 하나의 중앙집권적 정부를 만들어 놓고 신당 통치를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련은 북한에 먼저 민주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 힘을 가지고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모스크바 회담입니다.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미국이 큰 실수를 했어요. 모스크바 회담은요, 뭐라고 결정했느냐? 1번이 뭐냐면 민주정부 성립입니다. 여기서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북한의 정부를 먼저 만든 그 북한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인민위원회 정부를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제1번이고, 그 다음에는 소련이 신당 통치에서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사실 4개국 신당 통치하면은 소련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민소 공유를 만들어서 1대1의 지분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8선 철폐는 뭐 예비회담이라고 해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큰 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번스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 트루만이 그 번스를 자기 별장하고 초대해서 앉혀놓고 2시간 동안 당신이 한 것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요 라고 지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해임이요, 그러나 후임이 올 때까지는 당신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협정에서 사실 소련의 수리에 발리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말하자면 그 38선을 철폐하려면 그 소련이 안 만나지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38선을 철폐하려면 소련과 회담을 해야 돼요. 회담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원래 그 공동 신당 통치를 하기로 약속했다. 스탈린하고 말하자면은 누구죠? 그 누즈베트하고 공동 신당 통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신당 통치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는 신당 통치에 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나라를 멀쩡한 나라를 둘로 나눴으니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련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소련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련은 원래 신당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원래 지하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원한 것이지 신당 통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련이 1945년 6월 달에 무슨 문서를 만들었냐면, 만일에 신당 통치를 해야만 할 경우에 소련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전략을 이미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신당 통치를 주장을 소련이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꿍꿍이 소식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당 통치를 누가 반대합니까? 이승만하고 김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신당 통치 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고 신당 통치 반대하는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꼼수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소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소 정부를 만드는 것인데, 진소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반대 세력이 뭐냐면은 이승만과 김구라고요. 이승만과 김구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아주 전략이 들어있었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교치를 나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즉각적인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시대 통치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를 몰아낼 명분은 얻었지만은 전체 국민이 시대 통치 반대한다고 그래버리니까 오히려 교치기 당해가지고 반소 감정이 더 크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좌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군정이 만드는 소련하고 양보해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무대를 변경해서 유엔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무대 변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역사를 바로 좌합작 것까지만 연구하고 이 유엔으로 무대가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소 공유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1대1입니다. 그러나 유엔에 가면은 소련은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총선거를 반대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라고 하는 것 가지고 또 유엔에서 소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에서는 남북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매우 많이 중요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의견이 있죠. 세 가지 의견의 세 번째가 남북 지도자 협의회 맡김인데, 제가 이 문서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소 공유에서 한반도에 정부를 만든 그 주체가 그냥 원래 미소 공유회인데, 미소 공유회가 이것을 유엔한테 넘겼어요. 유엔한테 하라고 한 것이지 한국 지도자들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견 가운데 세 번은 근본적으로 이게 의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빼버리고 첫 번째나 두 번째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첫 번째가 된 거예요.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그 문서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해야 되는가?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엔이 한반도를 승인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1946년에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군정이. 크게 보면은 이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약간 가미한 그런 경제 정책을 원한 거예요.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그런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헌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이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정통성이에요. 1919년에 우리가 원했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뿌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적 정통성이에요. 이것은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인 투표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적 정통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역사적 정통성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역사적인 정통성 못지않게 투표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적 정통성,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국가입니다. 사실은요, 한반도 문제는 처음부터 유엔의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이 다룬다고 해도 유엔의 위임 아래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유엔에 의해서 제한되고, 유엔에 의해서 감시되고, 유엔에 의해서 승인되고, 그런 나라가 6월 25일 6.25 때 북한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유엔과 우리나라가 매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정통성. 그럼 북한은 뭐냐?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부인하고 그걸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제대로 된 투표로 해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